제가 뭐를 더 찍을 거냐 하면 요 주제에 따라서 백치를 쭉 읽으면서 누락된 부분 내지는 아쉬운 부분, 그래서 좀 덧붙였으면 좋겠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 못한 부분, 그걸 조금 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딕 소설과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맥락에서 백치인데요. 이 그 고딕 소설은 그 고딕 소설이에요. 가지치스키 라만, 러시아어로는 라만 우샤소프 이따인, 영어 그대로 번역해서 고딕 나블 테일 오브 테러 앤 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 시크릿 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요. 공포와 비밀의 이야기 소설, 이렇게 이제 러시아어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고딕 소설의 근간에 깔려 있는 미학이 순고미, 순고에 대한 논의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좀 2007년도 논문이네요, 이게. 14년 전입니다, 벌써. 네. 몇 살인겨, 벌써. 자, 그래서 그걸 했었는데, 칸트가 1764년에 스웨덴 보리를 중심으로 한 1년의 이런 어떤 신비 철학에 경도된 상태에서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을 이제 썼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제가 그때 같이 읽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칸트를 알고 있는데 칸트보다 조금 더 앞서서 버크, 에드먼드일 거예요. 이 버크인데 이 사람이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관한 철학적 탐구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이게 1757년이니까 사실 연도로 하면 7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칸트 책은 1764년이고 이거는 1757년이라 그렇게 연도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어쨌건 이제 누가 먼저 1등 이거 했느냐 해가지고 굳이 나눠자면 그렇다는 건데요. 이제 이 버크가 The Beautiful, 아름다운 것과 The Sublime, 숭고한 것,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의 아름다움과 좀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 이거를 이제 미학적 차원에서 최초로 분리시켜서 탐구했다 라는 건데, 이제 이거를 칸트가 더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칸트는 그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 요거 말고요, 판단력 비판을 나중에 쓰게 되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기서 그 하늘색 책 세 권 요렇게 쪼로로 뒤에 그 보이는 거 있죠. 제 손가락 방향이 저 위에 요거 저거 칸트거든요. 판단력 비판,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저렇게 멀쩡한 책을 사놓고서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이제 대학 때 박영사인가? 한자가 되게 많은 책이었는데요. 그 박영사 번역으로 이제 칸트 3대 비판서를 읽죠. 제가 읽었죠.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1도 접수를 못했던 것 같고, 그나마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이야. 읽을 수 있는 책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판단력 비판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미적 취향, 미적 판단에 대한 문제니까 그나마 조금 알아듣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고 나서 다시 보니까 아, 이런 책이었구나. 아, 이거 읽었네요. 이것도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그 아마 요 부분만 뽑아서 읽었겠죠. 어릴 때는 다 읽었는데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시간이 없어갖고 논문에 필요한 것만 이제 이렇게 뽑아서 읽는 그런, 나쁜 버릇이라면 나쁜 버릇이지만 어쨌건 이제 그런 습관이 이제 생긴 거죠. 자, 여기서 칸트는 판단력 비판입니다. 여기서 수학적인 숭고, 역학적인 숭고,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정교하게 개념화하고, 가파른 절벽,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먹구름, 화산, 태풍, 파도치는 대양, 높은 폭포 등과 같은 자연력에 의해서 유발되는 공포의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인간 주체, 우리의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능력, 즉 숭고의 판정 능력에 더 강조점을 준다. 그래서 왜 칸트의 철학이 주체의 철학인지, 왜 근대 철학인지, 왜 근대를 연 철학자라고 하는지 알 것 같고,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비판 철학 완성 이전의 칸트의 주장처럼 숭고함의 감동이 아름다움의 감동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아름다움에서 비롯한 감동의 수반이나 변형이 없다면 숭고함의 감동도 사라져버리고 그 즐거움 동안 오래 갈 수 없다는 점이다.
네. 그래서 그 숭고함이 뭔가 더 높은 것, 뭔가 더 좋은 것, 더 멀쩡한 것, 더 진일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1번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더 뷰티풀.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감각, 인지 그런 게 없으면은 이 숭고함도 제대로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두 개 다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이 아름다움은 그냥 쾌감이라면은 그냥 쾌감이라면은 숭고함은 어쨌거나 뭔가 조금 더 찝찝하고 불쾌한 그런 건더기 같은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딕 소설이라는 게 바로 이 대목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게 어지간히 번역이 돼 있습니다. 월펄의 오트란토성 요거는 못 읽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백퍼드의 바텍, 하조트의 사랑에 빠진 악마 요거는 번역이 돼 있어요. 요게 열리먼인가에 번역이 돼 있어서 제가 재미있게 읽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재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몽크는 재밌었어요. MG 루이스의 수도사 몽크 이것도 지금 출판사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전철에서 읽은 걸로 봐서는 그쵸 이게 이제 예, 굉장히 옛날에 쓴 논문이라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쓴 논문이라 완전 자유의 몸일 때 어디 돌아다니고 그랬나 보네요. 전철 안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1796년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바택이 1782년, 사랑에 빠진 악마가 1772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8세기 이제 작품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초반까지인데 지금 말씀드린 작품들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이게 다 마이너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딕 소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많이 쓴 작가가 앤 레드클리프라는 영국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이제 고딕 소설의 여왕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저는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러시아에 있을 때 이제 러시아어본으로 몇 개 읽었는데 우리가 어느 날 알고 있는 고딕 소설의 공식은 거의 다 이 레드클리프 소설에서 나온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쓸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주로 18세기 말에 쓴 건데 조금 넘어가서 19세기 초반에 이 정확하게 고딕 소설은 아니지만 고딕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고딕 소설적인 그런 장치 혹은 소설을 고딕 소설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일련의 장치들 그런 코드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여성 작가에게서 나온 건데 이게 훗날 소설에서 가장 잘 반영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이걸 제가 프랑켄슈타인 앞에 찍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개의 심장하고 같이. 거기서는 이제 좀 강조를 조금은 했지 싶은데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브론테 자매 소설들 제인 에어도 그렇고요. 조금 약하지만 제인 에어도 그렇고 거기 보면 이제 갇혀 있잖아요, 아내가.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무서운 분위기. 그리고 이제 폭풍이 온다고 워더링 화이츠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굉장히 고딕 소설적인 그런 이제 전통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일단은 그 고딕적인 흐로노토프가 있어요. 이 러시아식 표현, 그러니까 그 바즈는 말인데 흐로노토프, 크로노스, 시간이랑 토포스, 장소를 말하는데 고딕적 시공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세의 고딕 성당의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다 음습하고 되게 이게 천장이 높으니까 소리도 이제 많이 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의 성에는 지하가 항상 있잖아요. 지하 감옥들이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장식품들이 많은데 이제 기사들이 더 이상 지킬 그 뭐야 성주나 뭐 부인이 없으니까 토너먼트 놀이는 아니지만 마상 경기 이런 놀이하고 이제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흔적들이 많죠. 갑옷 같은 게 이렇게 쭉 있고 그래서 으스스한 거예요 분위기가. 저 갑옷이 진짜로 막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들도 뭔가 되게 이제 무서운 거죠. 길을 잃은 나그네 혹은 어디 방랑하는 나그네가 성에 왔다. 띠 이렇게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문지기가 뭔가 되게 좀 음습하고 성이 되게 넓은데 사는 사람은 얼마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서 묵어 가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쪽에는 절대로 가지 마시오. 근데 꼭 보면 또 저쪽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뭐 지하 감옥이든 뭐든 봉인된 문이든 그런 게 있는데 그 문 뒤에는 뭐 아리따운 여자가 막 울고 있다든지 그러고 이제 사연을 들어보면은 다 이제 끔찍하고 무서운 어떤 비밀, 범죄, 근친상간도 되게 많고 연애도 그냥 평범한 연애가 아니라 뭐 세기에 진짜 다 로맨스가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고딕적인 세팅에서 고딕적인 시공간에서 고딕적인 이제 이런 스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고딕 소설의 유행 은 되게 짧았지만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고디즘, 이렇게 로맨티시즘, 리얼리즘 뭐 이런 식으로 이즘의 이름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지엽적이고 이렇게 단속적이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고딕 장치들, 고딕 소설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은 훗날 문학 작품에서 계속 재생된다는 거. 문학만 그런 게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디테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어둠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18세기에 고딕 소설이 쓰여졌는데, 18세기는 계몽의 시대란 말이에요. 과학도 엄청나게 발달을 한 데에 이어서 플러스 계몽, 그러니까 이 계몽이 말 그대로 빛을 이렇게 비추는 건데, 우리의 이 어두운 이 멍청한 머리에 빛을 쫙 비춰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깨우는 거잖아요. 똑똑하게 하고 도덕적으로도 더 큰 완성으로 이끌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식의 이제 그 계몽 사상의 이면에 이성이 관장할 수 없는, 이성이 가닿을 수 없는 어떤 어둠의 영역, 어두운 욕망의 영역,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두운 자연의 섭리의 영역,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고딕 소설을 만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딕 코드가 계속 지금도 많이 활용된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향이 우리의 내부에 계속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영국이 되게 빨리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잉글랜드가 이제 섬나라고 이래서 되게 그 학구적이고 탐구적이고 진취적이고 어, 호전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나가야 되니까 싸워야 되고 뭐 미지의 영역을 탐구해야 되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랬는데, 산업혁명도 빨리 겪고 고딕 소설의 발원지도 영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 작가가 쓴 영국 소설이고요. 그게 여성 작가가 써서 그렇지, 어지간한 남성 작가가 썼으면 더 난리 났을 법한 그런 이제 작품인데, 반대로 말하면 19세기 초반에 여성 작가, 그것도 그 20살도 안 됐을 때 쓴 거란 말이에요. 19세기 초반에 여성 작가조차 그 정도의 작품을 쓸 정도의 그 문화적인 토양이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영국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쨌거나 이 고딕 장르라는 게 영국이라는 이런 선진적인 나라에서 그 다음에 여성 작가에 의해서 확립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세월이 흘러 추리소설의 여왕 아가사 크리스티 역시 또 영국 작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 다음에 우리 홈즈 시리즈를 떠올려 보면, 물론 그 이제 코난 도일 남자 작가지만 이제 남녀 문제를 떠나서 왜 이런 스릴러나 추리소설, 탐정소설, 좀 미스터리 이런 장르들이 이런 류의 이제 편안한 선진국들, 이제 영미권 이런 데서 많이 쓰일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역설적인데, 이러저러 무서운 호러들, 범죄들이 정말로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곳, 예를 들면 인도나 막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오히려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식의 스토리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작가의 비유대로 오늘 뭐 저녁에 도로에서 곰이 나타나가지고 곰모 가족이 나타나가지고 뭐 차에 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뭐 사슴이 나타나서 차에 치였습니다. 이런 게 주말 뉴스에 나올 정도로 평온한 선진국, 그런 나라에서 또 자연 친화적이고, 오히려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상상력이 발동해가지고 이런 스릴러들이 더 잘 쓰인다는 거죠. 이것도 좀 되게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딕 코드하고 러시아 문학의 관계입니다.